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3월 13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사천에서 열린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교수들에게 명분 없는 집단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한의 수치고 근거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명분 없는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은 1억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가 신도시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 인프라를 조성한 뒤 입주하는 선교통 후입주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우주경제시장을 향한 도전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그리고 오늘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오는 2045년까지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 원까지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경제 발사! 윤 대통령은 2040년 우주경제 규모가 약 3,36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시장에 우리나라가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먼 우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 확대하고 지난해 조성한 정부 민간 매칭 우주펀드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대전과 경남 사천 그리고 전남 고흥을 3개 축으로 삼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과제 추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타 면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남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대전 우주기술 혁신인재양성센터를 28년 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로켓 발사장과 우수 환경시험시설 등 민간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는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클러스터에 입주할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1,000개의 우주기업 육성에 이어 10개 기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범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항공우주 우주센터를 방문해 민간 주도로 개발한 차세대 위성 2호를 둘러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우주기술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계획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것이 최소한의 수치고 근거도 명확하다면서 교수들에게 명분 없는 집단 행동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아내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명분 없는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폭을 2,000명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2035년에 의사 10,000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있고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6년 의대 정원을 351명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 10,000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며 과거의 타협이 현재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중등증 환자 입원과 경증 환자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 569건이 청구되었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공공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정부가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인 회복을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간이 과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수출 회복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 경기는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 진단하고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을 하도록 민생 회복과 경제 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 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하여 신속히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13일 열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와 불합리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스타트업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가 시작됐고 12일까지 33만 7,682명이 신청했습니다. 차감된 요금 고지서는 이르면 20일부터 발급할 예정입니다. 신용평점 839점 이하 중저신용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 접수도 지난달 시작됐고 오는 18일부터는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에서 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생업전선에 계신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여 또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보냈고 다음 달까지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관련 법안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또 법무부와 다음 달 중 스타트업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시작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위는 중소기업 피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소송 과정에 제공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를 발빠르게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지성 기자, 먼저 민생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걸 보자고 하면 이 앞으로 번거로운 행정서류의 제출이 확 줄어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에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으려면 이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과 수급자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 지자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행정 데이터 공유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 국민에게 정보 요구를 재체하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사라집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은 철저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개별 기관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연계해서 국민이 정부 공공기관에 제출할 구비 서류를 떼야 하는 불편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를 활발하게 해서 불필요하게 발품을 파는 일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당장에 체감할 만한 조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수급자 예방 접종비 지원을 비롯한 100여 개 공공서비스의 구비 서류 제로화 작업이 이달 마무리됐습니다. 당초 다음 달 완료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300여 개 구비 서류 제로화 작업을 추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이나 금융 거래할 때 인감증명서 자주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야 뗄 수가 있어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이것도 개선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다음 달까지 법령 개정을 마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9월부터는 직접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동안 일부 관공서에선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곤 했는데 정부가 필요성이 낮은 100여 건에 대해선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했고요. 또 상반기까지 900건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민생 분야뿐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도 걸림돌을 걷어내는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신산업 시장 육성을 위해 규제를 혁신한다는 건데요. 이 헬스케어 분야에선 디지털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또 로봇 시장 육성을 위해 방역용, 순찰용 등 로봇 도입 분야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서비스 로봇을 보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해외 직구 시장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가품 판매 등 소비자 피해 건수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은 국내의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박지성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정부가 신도시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입주하는 선교통 후입주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광역 교통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하남 교산지구 일대입니다. 3만 2천 가구, 약 7만 8천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하루 평균 약 16만 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시설이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주요 권역별 집중 투자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신도시들도 아무래도 주택 공급 계획에 중점이 되다 보니까 교통계획은 뒷전으로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예타나 공타 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하다 보면 실제 입주 이후에 5, 6년 또는 10년 이후에나 인프라가 확충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통한 사업 절차 개선으로 완공 시기를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안으로 변경해 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겁니다.
이곳은 경기 하남과 서울 사이의 경계지입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경기 하남 교산 신도시와 서울 강동 또 송파로 이어지는 연결도로가 약 2년 가까이 앞당겨져 오는 2028년쯤 개통될 예정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BRT도 동시에 설치할 계획인데 향후 송파 하남 간 도시철도까지 개통할 경우 강남권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에서 30분으로 줄어듭니다. 수도권 서부권의 경우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을 아우르는 벌말로 구간을 확장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한층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까지 간선 급행 버스 체계인 BRT도 신설합니다. 남양주 왕숙과 양정 역세권에는 공정을 약 6개월가량 단축해 강동 하남 남양주선을 2030년 개통하고 경의 중앙선 역사도 신설합니다. 또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의 공간 범위를 50km까지 확장하고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계획들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갈등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고 6개월 이내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로 제시해놨습니다. 올 하반기 내에 광역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정부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개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한국산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제작사들의 글로벌 OTT에 대한 의존성 심화로 국내 방송사와 토종 OTT의 상황은 여의치가 않은데요. 정부가 전방위적인 제작 지원을 통해 이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누적 시청 시간 22억 시간을 달성하며 넷플릭스에서 가장 흥행한 작품이 된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지만 국내 제작사 수익은 제작비 250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넷플릭스에 넘기는 조건으로 투자받았기 때문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제작비 부담에 제작사들은 IP를 글로벌 OTT에 제공하고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받는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IP에 대한 어떤 영구적인 활용이나 다각적인 활용은 못하는 것이죠.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사업자의 어떤 그 콘텐츠 투자가 감소한다거나 없어지게 될 경우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국내 방송사 성장률은 저하되고 토종 OTT는 적자를 거듭하는 상황. 정부가 산업 발전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류의 원천이자 국민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타격 효과를 미치는 산업이므로 글로벌 초경쟁 시대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두주자로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전략 펀드를 새로 조성해 IP 기반 대형 콘텐츠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 재정에 민간 자금을 더해 올해 6천억 원, 앞으로 5년 동안 총 1조 원대 규모로 조성합니다.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 위험을 줄여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 어떤 콘텐츠 산업의 어떤 기대치를 높여주는 요인과 혹은 유인이 될 수 있거든요. 정부는 IP 가치를 기반으로 콘텐츠 기획과 개발 단계에서도 투자받을 수 있는 콘텐츠 IP 보증을 신설하는 등 제작비 조달 경로를 다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중물 지원을 늘려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콘텐츠 제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늘립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3배에서 5배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기본 공제율이 현행보다 2에서 5% 늘고 제작비 중 국내 지출 비용이 80% 이상이면 10에서 15% 추가 공제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방송 규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 채널의 유효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고 복잡한 방송 광고 유형도 3개로 줄어듭니다. 계속해서 김민아 기자입니다. 규제 최소화 기조와 글로벌 기준에 맞춰 13개 방송 규제가 바뀝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방송 인허가 제도의 완화입니다. 유료 방송의 재허가, 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 방송과 종편, 보도 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잦은 제허가 재승인 심사로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컸고 민간 투자 유입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방송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먼저 개선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방송 광고 규제도 단순화됩니다. 7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 방송 광고 종류를 3가지로 줄이고 광고를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최대 20% 이하로 규정한 광고 시간 총량제도 완화합니다. 언론사 소유 겸용 규제를 완화해 유료 방송도 적극 육성합니다.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자산 총액 기준을 현행 10조 원에서 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시행령도 개정합니다. 국무조정실은 법령 개정 시기나 완화 비율 등 구체 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한미 연합연습 자유해방패 종료를 앞두고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특수타격훈련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특전사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적 지도부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한미 특전 요원들이 시설물 확보를 위해 건물에 진입하고 수류탄을 투척한 후 내부 격실 수색에 나섭니다. 특전사는 지난 8일부터 자유해방패 연습의 하나로 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항공관제팀, 미 육군 제1특전단 등과 함께 특수타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의 최정예 특전 요원들은 연합 합동 전력을 활용한 핵심 시설 내부 소탕 등 고도의 전투 기술을 숙달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찾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신 장관은 만약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대량 응징보복의 핵심 부대로서 적 지도부를 신속히 제거하는 세계 최강의 특수전 부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 장관은 이어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를 찾아 자유해방패 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14일까지 11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연습에서 북핵 위협 무력화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8차례의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시행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은 공중대기 항공차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제11 전투비행단과 제17 전투비행단 등 7개 비행부대에서 F-35A, F-15K, KF-16 등 20여 대의 전투기와 정찰기가 참가했습니다. 유사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 전력과 우리 국민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공중대기 항공차단은 공중대기하고 있던 전투기가 실시간으로 식별되는 적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작전으로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이동 중인 지휘부 등이 주 표적이 됩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이른바 단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전환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통신사 간 자율 경쟁이 촉진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에 따른 이용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고 국무회의에서 이동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시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고시 제정안과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출고가 115만 5천 원인 단말기 구매 시 통신사를 이동하게 되면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까지 최대 115만 원을 받게 돼 단말기 구매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 지원금 공시 및 개시 방법 등에 대한 기준도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2번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는 매일 1회로 바뀝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 상황 점검반을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알뜰폰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 통신사업자협회와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 원주를 찾아 글로벌 혁신특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달 특구 출범을 앞두고 추진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지자체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에 위치한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입니다. 디지털 의료기기의 실증, 사이버 보안 점검 등 첨단 헬스케어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시찰한 오차관은 4월 출범을 앞둔 특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강원, 부산, 충북, 전남 등 후보 지역의 부단체장들과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정부, 지자체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이 좀 지자체와 우리 중기부 간의 이제 정책 협의회를 좀 만든 다음에 그 각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수요가 있으면 특구에 필요한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 매트릭스를 한번 짜보고. 글로벌 혁신 특구는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에 특화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 명시적인 금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기술은 물론 아직 기준이 없거나 현행법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도 실증이 파격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특구에 입주할 기업들의 실증을 최대한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증 인프라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또 바이오 등 국내 실증이 어려운 분야는 과감한 해외 실증이 가능하도록 미국, 일본 등의 실증기관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기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글로벌 혁신 특구에 윤 대통령도 지원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실증, 협업 조정, 성과 홍보 등을 관리하는 실무반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해외 실증과 국제 공동 R&D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파트너도 직접 발굴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기획부동산과 알박기, 무허가 건물 투기 등으로 서민 생활에 피해를 준 탈세 혐의자 총 96명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극빈층이 수백 명이었고 고령자도 많았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96명입니다. 혐의 유형은 기획부동산 사기나 알박기, 무허가 건물 투기 등입니다.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획부동산 일당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평당 가격을 3배 올려 팔았는데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는 연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고 70대 이상 고령자도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양도 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혐의자도 확인됐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인 뒤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았지만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도 23명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 등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콜라 안 드셔보신 분 없으시죠? 세계적인 음료회사인 코카콜라가 최근 한정판 제로 콜라를 출시했습니다. 제품을 봤더니 일단 색이 원래 콜라랑 다릅니다. 그리고 진짜 눈길을 끈 게 있었는데요. 바로 영어와 함께 적힌 한글 로고입니다. 이 콜라 이름이 코카콜라 제로 한류입니다. 왜 이름에 한류가 들어갈까요? 이 콜라 탄생 배경에 K-팝과 팬덤 문화가 있습니다. K-팝과 아티스트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열정을 모티브로 해서 상큼한 과일 향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저도 한번 마셔봤는데 복숭아 향이 주로 느껴지는 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코카콜라 130여 년 역사상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로고가 적힌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새삼 K-팝의 인기, 나아가 한류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으시겠죠? 이 K-팝만큼이나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게 있으니 바로 K-푸드입니다. 대표적인 음식 바로 라면인데요. 고추장과 함께 쭉쭉 뻗어나가고 있죠.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20억 개의 라면이 전 세계 132개국에 수출됐는데 이걸 면발 길이로 계산하니까 지구를 무려 2,500바퀴나 돌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떡볶이나 찌개 등 한식과 관련한 단어가 대거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K-푸드에 대한 높은 관심 또한 이 전 세계 수요자들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한식의 인기에 힘입어서 해외 한식당들도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당 정보를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북, 미쉐린 가이드 아시죠? 2010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미쉐린 스타 한식당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무려 31곳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뉴욕에만 11곳이 있죠. 또 미식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의 북미 지역 1위 레스토랑도 뉴욕의 한식 레스토랑이 차지했습니다. 외국 한식당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68개국 111개 도시에 있는 한식당 수가 9,900개가 넘는데요. 10년 전보다 10%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 한식당 수를 2027년까지 15,000개로 늘리고 미쉐린급 스타 한식당 100곳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식의 세계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한식을 맛보기 위해 한국을 찾게 만드는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나폴리에서 피자를 먹으며 이탈리아를 경험하는 것처럼 말이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같은 한식의 인기는요, 관광객 유치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먹으러 떠나는 여행, 이 식도락 여행에 되게 진심이잖아요. 해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2년 외래 관광객 조사를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고려하는 요인 1위가 음식, 미식 탐방이었습니다. 최근에 행사 때문에 한국을 찾았던 영국 축구 영웅 데이비드 베컴이 가장 먼저 찾은 식당이 돼지고기집이었는데요. 거기서 일명 삼소, 이 삼겹살에 소주를 먹은 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세계적으로 미식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듯 이달 말 아시아 지역 최고의 레스토랑을 뽑는 아시아 피프티 베스트 레스토랑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피프티 베스트 레스토랑은 미식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시상식 외에도 미식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한 논의가 펼쳐지고 서울의 다양한 미식과 한국 식재료를 선보이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또 매년 가을에는 세계 미식 거장을 초청해 진행되는 한식 글로벌 콘퍼런스도 열립니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국내 곳곳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발효 문화와 전통 한식, 제철 밥상 등을 테마로 한 K-미식벨트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한식의 확장 영역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한류의 바람을 타고 한식이 외국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한식 먹으러 한국에 여행 오는 거
이게 외국인들의 버킷리스트가 되면 좋겠죠. 지금까지 SN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1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에 비해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은 온화하지만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되면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제주와 전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3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 15도, 청주 16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6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2도, 한낮에는 광주 16도, 대구 1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 낮 기온 17도 예상되고요. 주말 남부지방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필사 시집부터 필사 명상에 필사 성경까지 요즘에 손글씨로 직접 써보는 책들이 서점가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손글씨는 젊은 층에겐 집중력 향상, 그리고 고령층에겐 기억력 증진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요. 새 봄엔 가족이나 지인에게 손편지로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